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아쌤입니다. 두 번째 정리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좀 울려가지고 소리가 울려서 선생님이 장소를 바꿔보았어요. 자, 이제 춘추 전국시대부터 시작해서 명청대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공부 속도가 좀 더 빨라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배속 조절해 주시고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정리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화면 오른쪽 아래 설정 클릭하셔가지고 해상도를 가장 높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나라가 봉건제로 무너지게 된 이야기는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봉건제의 최대 단점, 왕과 제후 간의 혈연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멀어진다라는 것이었고요. 더 이상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제후는 결국 왕권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견윤족의 침입을 막지 못했던 주나라의 왕실은 무너졌고요. 다시 살아남은 왕족이 동쪽으로 수도를 옮겨서 다시 주나라를 건국하긴 했지만 예전의 주가 아니게 된 거죠. 자, 동쪽으로 옮긴 수도는 나급, 지금 현재 로양입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를 관통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춘추시대가 먼저고요. 그 뒤에 한 200년의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약간 분위기가 다른데요. 춘추시대는 제후국들이 지금 현재 있는 왕, 여러분 주나라 망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실제 권력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을 높이고 외세를 막는다. 존왕 양이라고 하는 명분을 두고 5 제후국이 등장하는데요. 제후국 중에 가장 강한 패자를 강한 시대를 제패한 자를 패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순서대로 진제초 5월인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왕을 받들어 모시는 이들 5의 제후국을 춘추 5패라고 부릅니다. 자, 전국 시대는 좀 더 시대가 각박해집니다. 이 경쟁이, 제후국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약육 강식이 시대적 분위기가 된 상태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또 높아지기 위해서 하극상이 일상적인 풍조가 됩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왕의 눈치를 보거나 왕을 존중한다라는 포지션조차 취해주지 않는 거죠. 자, 이 시대를 전국 칠웅 시대라고 합니다. 자, 7 제후국이 지금 현재 경쟁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전쟁이 매일 일어나고 이렇게 각박한 와중에 사회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는 후퇴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경제 면에서 사회 면에서 문화 면에서 발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춘추 전국 시대의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 못 외우죠. 다만 여러 나라가 쪼개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춘추 5패고요. 빨간색 네모가 전국 7웅입니다. 각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만 외부에 이런 이민족 적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흉노가 강력한 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성을 각각 쌓아서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쌓아서 어떻게든 그들을 막아보려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경제, 사회 파트 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청동기 시대가 벗어나게 됐고요. 철기가 적극적으로 보급되던 사회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으로 발달해서 강한 나라가 되어야지 살아남기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후국들은 적극적으로 이 철기를 보급을 합니다. 특히 농민에게 보급함으로써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또한 소를 이용한 동물의 힘을 이용한 밭갈이, 우경이 보급이 되면서 1인당 경작 면적이 증가하게 됐고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넓은 면적을 농사지을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대가족으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더 넓은 면적을 작은 가족이 갖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대가족에서 이전 시대보다는 소농민 가족 단위로 변화하는 사회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또한 이러한 생산력의 증대는 당연히 상업의 발달을 불러오게 되고요. 먹고 남는 게 있으면 시장에 갖다 팔아야겠죠. 자, 그에 따라서 화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의 화폐는 아직 귀한 금속인 청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청동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 청동화폐의 종류를 통합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음에 통일한 제국의 역할이 되겠죠. 자, 또한
철제로 무기도 만들겠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이제 철제 무기가 사용이 되고요. 전쟁의 규모가 크게 확대됩니다. 전쟁의 규모가 확대된다는 소리는 어느 곳에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전에는 평원에서 두 집단군이 이제 정면 대결로 부딪히는 형태였다면, 이제는요, 전쟁터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습지든 늪지든 산이든 이제 그 종류를 가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중국의 전 영토가 전쟁터로 됐다는 소리니까요. 자, 그에 따라서 어느 곳에서든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차보다는 기병, 전차는 평원에서 쓰이는 그러한 병종이죠. 기병. 자, 기병은 빠르고 기동성이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산을 탈 수는 없죠. 네, 어디에서나 갈 수 있는 보병이 주력이 됩니다. 이 보병은 일반적으로 일반 백성, 돈이 많지 않았던 일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그 대가로 일반 백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는 시기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 사회면에서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정치, 문화면에서도요, 다양한 사상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다채로운 사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제국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르는 거죠. 자, 이것을 부국,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강병, 병사를 강하게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신분 따질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적과 신분 다 상관없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모셔가기 위한 경쟁의 시대가 벌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훌륭하신 학자들이 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 선생님들, 제자라고 했죠. 여러 제자 씁니다. 자, 선생님이요. 자, 그리고 여러 글을 따르는 학파들, 자, 여러 백이에요. 많다란 뜻입니다. 백가의 등장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4개의 학파가 우리 교과서에 나오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학파가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수행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유가의 대표적인 학자 공자, 그리고 그의 제자 맹자, 순자 있습니다. 자, 그는 인과 예라는 이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서로 이제 인을 발휘해서 사랑하게 된다면, 사람을 아끼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예를 통해서 그것을 발휘하게 된다면 이 시대의 혼란스러운 사회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가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배자는 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백성들을 감화시켜서 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나라를 강하게 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에 법가 순서로 나옵니다. 이 법가에 수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우리 책에는 2사람이 나옵니다. 앞쪽에 나오는 한비자, 이 법가를 총 집대성했고요. 상황, 진나라에서 법가를 토대로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네, 재상이에요. 자, 한비자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법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주관하는 군주의 권위가 강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엄격하게 법을 통해서 통치를 할 때 백성들은 자발적이진 않지만 타의적이라도 복종을 하게 되죠. 상과 벌을 통해서요. 자, 그래서 타의적인 복종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잘 통솔할 수 있게 된다면 군주의 의도대로 나라를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법과 진나라가 이걸 선택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도가입니다. 자, 이 도가를 주장했던 노자와 장자는요, 인위적인 유가의 이 덕치는 유가를 말합니다. 덕치. 자, 그리고 인위적이고 강제성을 가진 요 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테제로 어떻게 말하냐면 오히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것은 인간이 개입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대로 둬라. 자연스러운 것 그대로 둬라. 이것을 무위자연 할 위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러하게 흘러가게 두어라. 그렇다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묵가. 이거 외우기 너무 좋아요. 네, 묵자 선생님이 주장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 보니까 저 유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차등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와 임금에 대한 인과 예는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차등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겸에 두루 겸자를 씁니다. 겸의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자, 또한 능력을 중시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수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제자들은 공격을 당하는 약한 성을 가서 직접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네,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상 중에서 통일에 큰 기여를 한 법가, 부국강병에 큰 기여를 했죠. 자, 그렇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나라 이후에 한나라는 유가를 그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됐고요. 자, 그 이후 유가가 주류 정치 사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법가에 비해서 유가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백성이 통치자에 대한 저항하는 것이 적기 때문이죠. 적은 에너지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유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뒤에 후대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요. 자,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것이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진의 수도의 위치를 살짝 볼까요? 자, 오른쪽에 진나라 수도. 네, 장안에 가깝지만 좀 더 서쪽에 치우쳐 있는 셰냥입니다. 통일의 배경, 법가사상, 상황 이전부터 했던 법가사상을 바탕으로 진시황 이전부터 했었습니다. 이 개혁에 성공했고요. 우리 교과서에 상황변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백성들을 묶어서 무슨 단위로 만들고, 이제 한 집에 남자가 2명 이상 있으면 분가시키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상을 주고 벌을 주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춘추 전국시대에서 진나라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보이시죠? 진나라. 네, 자, 서쪽에 좀 치우쳐 있어요. 자, 사실 문화의 중심지가 한강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역, 여기, 동쪽인 걸 감안해 봤을 때, 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좀 시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요 진나라의 위치는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철기 문화를 잘 발달시켰죠. 자, 그에 따라서 진나라 왕인 정은 통일을 이루어서 최초의 통일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태까지의 여러 제후국가 동일하게 왕이라 부를 수 없죠. 자, 자신의 칭호를 특수하게 만듭니다.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었고요. 특히 그는 시작하는 황제죠. 그래서 시작할 시자 붙입니다. 시황제라는 칭호를 만듭니다. 자, 또한 넓어진 영토를 좀 더 중앙 집권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기존의 봉건제도는 한계가 있었죠.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전국을 36군으로 나눴고요. 중앙에 왕이 직접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자, 여러분, 제후와 관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후는 왕의 아래에 있긴 하지만 그는 독자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세력이에요. 반면에 지방관, 관리는요, 왕의 명령을 듣고 왕에게 월급을 받는 존재입니다. 잠깐 비교해 볼게요. 봉건제와 군현제. 자, 봉건제는 제후가 각각 자신의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권력이 좀 분산돼 있습니다. 분권적. 반면에 군현제는 왕의 명령을 듣는 관리가 다스려요. 중앙 집권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 제후가 봉건제에서 그 지역을 다스린다면 이곳은 지방관 또는 관리 이런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자, 토지를 분봉 나눠준다라는 의미는 그 지역에 이제 그 토지에 다스릴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주는 건데요. 자, 지방관에게 주는 것은요, 토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왕을 대신하여 그 지역을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자, 또한 그 지역에 오래 있다 보면은 지방관의 세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금방 옮겨야 됩니다. 임기제고요. 급료, 월급 줍니다. 월급 누가 줄까요? 황제가 주겠죠. 그러니까 황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자, 봉건제의 장점이에요. 왕조 초반에 황제의 말하자면 왕족이나 공신, 가깝고 충성을 다 바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왕 입장에선 굉장히 든든할 겁니다. 그래서 왕조 초반에 안정이에요. 반면에 군현제는요, 왕조 초반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카리스마와 왕의 능력을 토대로 이루어진 체제다 보니까 왕이 만약에 무능하거나 힘이 없다면 지방관 입장에서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반에 반란이 일어난 경우에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또한 군현제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봉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종법제에 의해서 혈연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왕과 제후 간의 관계가 약해진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진시황은 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시 또 통일을 하죠. 그 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화폐 통일합니다.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청동화폐를 쓰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그 이제 발량전 외에도 무슨 칼 모양 닮은 거, 이제 뭐 농기구를 닮은 거 이런 거 보여드린 적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들어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엽전 스타일 발량전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또한 도량형, 길이 단위, 무게 단위, 부피 단위 이것을 도량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일해서 이제 앞으로 상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문체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통일해서 지방관이 보고할 때마다 같은 진시황이 알아볼 수 있는 진나라 스타일 문체로 보고하게끔 하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문자 통일을 하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도로 까는데 수레의 폭을 통일해서 이 물자의 수송이나 이제 여러 가지 보내는 것들이 원활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이 통일 정책 중에서 후대에 비판받는 통일 정책이 있죠. 네, 이것이 바로 진시황제를 폭군으로 보게 했던 한 사건인데요. 네, 맞습니다. 법가 중심으로 사상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 당시 비판을 특히 많이 했던 유가 사상이 아주 크게 유가의 학자들이 탄압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실용서적이 아닌 모든 것들을 불태울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가와 진시황 정부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다 파묻어버리는 분서갱유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판 세력을 다 없앤다는 것은 말하자면 독재가 되는 거죠. 자, 이 당시 대외 원정도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나라 통합하고 보니까 이제 드디어 나라 밖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라 밖에 누가 있었냐면 요 만리장성 북쪽에 흉노 제국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작게 썼지만 선생님 지도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흉노는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던 유목제국이었고요. 자, 이 흉노를 토벌했다라고 했는데 토벌이 흉노를 없앴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좀 밀어냈다라는 소리예요. 자, 흉노를 북쪽으로 밀어냈고 그 북쪽으로 밀어낸 다음에 이제 쫙 선 긋습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여러 장성들을 이어 붙인 만리장성을 개축하게 됩니다. 자, 여러 장성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있는 여러 장성들의 틈틈이 벌어져 있죠? 틈틈이 벌어져 있죠? 이것을 싹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북방으로부터의 위협을 막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남쪽으로도 갑니다. 자, 남쪽에 베트남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해서 요 지역 얻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토가 이전 시대보다 좀 더 늘어났어요. 자, 그러나 대규모의 토목공사하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런 흉노토벌,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 확장은 왕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큰 업적이지만 백성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자, 대외 원정뿐 아니라 대규모의 토목공사. 예를 들어 진시황은 죽어서도 황제처럼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무덤 여산릉 안에 정말 군대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모습, 병마용 갱 보여드린 적 있었어요. 갱 구덩이에요. 구덩이마다 병마용 군인들과 마을의 모습을 본딴 인형, 흑인형을 만들어 놓은 거 있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궁궐 짓죠. 진시황의 궁궐, 아방궁, 그리고 전국토의 도로 건설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면 법가적인 엄격한 법치로서 강제했어요. 자, 그에 따라서 백성들의 불만과 힘듦이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 법가의 가혹한 통치와 대외 원정 토막공사로 농민의 부담이 폭발하게 된 결과 진승과 오광의 난이라고 하는 최초의 농민 반란, 기록된 최초입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일어나서 이제 결국 진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자, 그 이후에 초나라와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서로
대결하게 됐고요. 선생님이 초안지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사면초가 이야기. 자, 그리고 그 결과 한나라가 다시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한나라의 아주 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한나라를 보시면 크게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신이라고 하는 요 이제 정말 짧죠. 8년에서 25년이니까 정말 짧은 17년에 불과한 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잘렸기 때문에 이제 전한과 후한으로 구분을 합니다. 분위기는 좀 달라요. 전한에서는 성장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후한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특히 대토지를 소유한 호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전한을 세운 유방은 수도를 장안에 둡니다. 여러분 장안의 위치 보고 갈게요. 자, 지도가 좀 작지만, 자, 여기 장안 있죠? 네, 자, 뤄양은 동쪽에 있지만요, 좀 더 서쪽에 있는 바로 이 장안이 군사적인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안에 수도를 뒀고요. 자, 한나라의 지도를 보시면 되게 좀 특이해요. 왜냐면 이렇게 좁고 길게 뻗어나가 있습니다. 이거 비단길과 관련이 될 겁니다. 한 무제까지 봐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복습입니다. 자,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중국을 다시 통일하고 한을 건국하게 됩니다. 장안을 도읍했고요. 그를 나라를 세웠을 때 보통 왕조의 첫 시작이다. 왕조의 조상이시다. 이럴 때 보통 이제 고조 이런 이제 묘호를 씁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봉건제 한 게 있었어요. 군현제도 한 개가 있었죠. 봉건제는 왕조 후반에 문제가 생기고 9년제는 왕조 초반에 진나라가 무너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지방 세력들을 지금 현재 당장 억압하거나 이제 누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석자, 군, 국제입니다. 자, 군은 9년제의 군이에요. 이곳에는 지방관을 파견할 겁니다. 국은요, 이제 제후를 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후가 다스리는 그 이제 말하자면 제후의 영지를 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국은 봉건제를 의미해요. 군과 국을 같이 두는 제도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황제와 그의 이제 가까운 곳은 이렇게 군을 두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황제가 지방관을 임명해서 보낼 거예요. 반면에 좀 먼 곳이에요. 또는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이런 곳에 이제 제후를 보내고요. 이 제후들은 각각의 영토를 세습하고 이제 나름 이제 독자적인 자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요 제후들이 한 황실을 배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후들을 서서히 없애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걸 누구 때쯤 할 거냐면, 자, 무자 들어가는 황제는 주로 군공을 많이 세운 황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무제입니다. 자, 한 무제는 이 군국제의 제후들을 없애는 걸 꾸준히 추진한 결과 결국 9년제를 전국 시행하게 됩니다. 황제의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했고요. 자, 그리고 이 무제의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 흉노제국이 고조 때부터, 그 이전부터예요. 춘추 전국시대부터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 흉노제국이랑 전쟁을 뜨게 되는데, 흉노와의 전쟁이 사실 굉장히 장기화되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 교과서에 생략하고 있으니까, 자, 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흉노랑 사이가 나빴던 한 이민족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월지예요. 월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흉노한테 져서. 자, 바로 이 월지랑 동맹을 맺으면 흉노를 포위하기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무제는 한 사람을 보내죠. 그의 이름은 장건입니다. 자, 서쪽 지역이에요. 서쪽으로 장건을 파견해서 월지와의 동맹을 시도하는데, 자, 문제는 월지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예전에는 흉노에 대한 그 분노가 굉장히 강했는데, 저쪽 여러분 여기 인더스강 상류 쪽이죠. 이쪽으로 이제 이동한 이후로 이곳이 좀 살기가 좋거든요. 대월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굳이 돌아가서 흉노랑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장건은 빈손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선생님이 얘기했었고요. 대신에 오고 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 장건이 이렇게나 많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흉노 들렸다 가는 이유 기억나시죠? 납치된 거?
자, 그러면서 이 지역의 정보를 한나라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한은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부터 서역으로 갑니다. 비단길이 이때쯤 개척되게 돼요. 한의 비호하에 이곳은 상인들과 한나라의 상인들과 또 서역 지역의 상인들이 오갈 수 있는 동서교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문제는요, 흉노와의 전쟁도 그렇고 이제 전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여기에 생략됐지만 한무제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동쪽으로도 나갔고요, 남쪽으로 나갔고요, 서쪽으로도 나갔고요, 북쪽으로도 나갔습니다. 고조선도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쟁이 많았어요. 가득 차 있던 국고가 떨어졌습니다. 자, 재정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졌고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돈 버는 방법, 세금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좀 똑똑하게 상인한테 어떻게 볼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상인 출신 재무장관이 이런 방법 써보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국가가 전매를 하는 겁니다. 다 사들여서 팔면 그 차익을 국가가 얻게 되죠. 자, 좀 보시면 소금이요. 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철입니다. 필수품을 전매하면 이거야말로 돈 버는 방법이죠. 네, 맞아요. 염철 전매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통제경제 정책이 있었는데요. 국가가 상인의 일을 대신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을에는 물건이 많으니까 쌀 겁니다. 쌀 많을 거예요. 밀 많을 거예요. 그때 쌀 때 사놨다가 창고에 잘 저장해놨다가 봄이 되면 이곳이 다 떨어져서 비싸지겠죠. 시기별 가격차를 이용한 평준법 있습니다. 자, 바닷가에서는 선생님 멸치 이야기 했었어. 바닷가에 생선 쌀 겁니다. 그러나 내륙에선 비쌀 거예요. 자, 이 멸치 잘 젓갈 담가가지고 이동합니다. 어디로? 내륙으로. 그래서 내륙에서 비싸게 팝니다. 자, 이거 물가 조정의 의미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있는 이 가격 차에서 이득 얻을 수 있죠. 네, 균수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제 통제경제 정책은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갑니다. 자, 전쟁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재정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했어요. 이렇게 이어져 가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무제 때는요, 유교를 통치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자, 유교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무제 이전부터 했었어요. 사실 고조부터 이제 유교가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진나라의 예를 이제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유교를 관학화하게 됩니다. 관학화했다는 소리는 학교 세우고 이제부터 유교를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을, 유교를 좀 더 잘 실천하는 사람을 관리로 뽑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유교는 그 수많은 제자백과 중에서 중국의 말하자면 메인 학문으로 주류 학문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중간에 잠깐 있는 신이 있습니다. 자, 신은 나라 이름보다는 누가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왕망이라고 했던 한 황실의 외척인데요. 안한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는 당시에는 도덕 군자로 굉장히 친송을 받았는데 개혁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에 따라서 좀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일말의 개혁을 위해서 일말의 배려도 하지 않는, 일말의 어떤 봐주는 거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그가 개혁하려 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당시 대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호족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혼자서 농사 다 못 짓죠. 그래서 일반 농민들, 땅을 잃은 농민들을 예속화하고요. 그에게 속한 이 농민들은 국가가 아니라 그 호족의 소유처럼 돼버립니다. 즉 국가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지방으로 분권이 되어가는 추세가 되어가고요. 세금도 잘 거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토지의 소유를 줄이고 자영농을 늘려보겠다라는 개혁을 하려 했는데 그의 저항이 매우 강했죠. 그의 개혁은 너무 급진적이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 그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저항을 했을 텐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호족이라고 합니다. 클 호자요. 자,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농민들을 예속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호족이란 대토지를 소유하고 농민을 예속화하여 토지를 경영하던 지방 유력자를 말합니다. 지방 세력입니다. 자, 이 호족들의 지지를 통해서 광무제 유수는 지금 현재 황실의 성씨가 유죠. 다시 한 황실을 재건을 했고요. 자, 그에 따라서 한나라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수와 관련이 깊기도 한 경제적인 요충지 러양의 수도를 둡니다. 자, 그래서 수도가 바뀌었어요. 장안은 시안이었는데 동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환과 후한 시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랬던 한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요, 바로 이 호족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후한은 대토지 소유를 개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황실이 어려워지고 말하자면 이제 부정부패,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되고 호족들은 자기 지역을 넓혀가고 그 와중에 끼인 건 백성이죠. 네, 백성들의 농민들의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자, 백성들 머리에 노란 두건을 두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뭉치기 시작합니다. 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남으로써 후한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의 사회 모습, 호족이 지배계층으로 있고요. 자, 그리고 관리 등용제도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여러분 시험제도 아직 없습니다. 추천제도예요. 그래서 이 선은요, 이렇게 말하자면 추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에서 지방에서 괜찮은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지방 유력자가 그 지방이 우수한 인물을 추천하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죠. 주로 호족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 호족의 중심이 되는 국가, 호족 중심의 국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화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학이 관학화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려고 봤더니 분석행위로 자료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뜻이 뭐지? 이 뜻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 자, 해석하고 주석을 다는 연구 경향을 가진 유학,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뜻 훈이에요. 자, 그것을 생각할 고요.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기록이 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 수준의 말하자면 유학의 철학적인 깊이가 깊지는 않습니다. 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사의 모범이 되는 역사책이 나오는데요. 한 무제 시기에 한 장군을 비호하다가 불우하게도 궁형을 당했던 바로 역사학자입니다. 서마천은 자, 감옥에 갇힌 상태, 궁형을 당한 상태로 좌절에 빠지지 않고 역사를 계속 기록을 합니다. 자, 그는 이전 시대부터 한나라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역사를 통사라고 하는데요. 통사를 기록했고요. 기록할 때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황제는 본기로, 다음에 그 아래 제후들은 제후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여기 영웅들입니다. 영웅들은 전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인물 중심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기전체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 기전체는 아시아의 정사체의 모범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가 아주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서가 등장하는데요. 한서는 여러분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대사입니다. 여기 이름에 한자 있죠? 한나라 시대만 쓴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전체라는 거 반고가 썼습니다. 자, 또한 과학기술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제지술이라고 하는 종이 만드는 기술이 있긴 있었어요. 이걸 개량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높은 품질의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걸 이제 개량했습니다. 그게 체륜이고요. 이 제지술이 나중에 아바스 왕조 때 당과 아바스 왕조가 함께 싸우죠. 그 전투의 이름 탈라스 전투. 이때 이제 당나라 포로를 아바스 왕조가 잡게 되는데요. 그 아바스 왕조가 잡은 포로가 제지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지술이 나중에 넘어가게 되거든요. 서아시아 지역으로. 그래서 이 제지술 봐두시면 좋아요. 자, 한나라가 한건적의 난으로 멸망하게 된 이후 자, 나라가 세 개로 쪼개집니다. 위, 촉, 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유비, 조조, 송건의 시대고요. 자, 요걸 통일한 것은 위나라에서 이어져 나온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진나라가 귀족 중심의 나라여가지고 나라가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때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외부에서 침입해오면 막을 수가 없죠. 네, 5이나 되는 유목민족이 침입해옵니다. 5호의 호는 이제 북방민족을 뜻해요. 5민족이 침입해 들어와서 16개 나라를 세우는 아주 복잡한 시기가 전개가 되고요. 진나라에 살아남은 황족은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남쪽으로 도망가요. 자, 동진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진의 수도보다, 자, 아래 잠깐 지도 볼게요. 서진의 수도보다, 자, 수도가 이 두 개 다 수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어디라 말하기 좀 곤란한데 왔다 갔다 해요. 자, 이쪽 북쪽의 수도보다, 자, 보시면 동진의 수도 건강, 지금 현재 난징이죠. 그러니까 약간 남쪽이긴 한데 동쪽이에요. 여기 동서.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남진이라 부르지 않고 동진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쪽을 서진이라고 불러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통일한 하나의 왕조가 등장합니다. 요 16국을 북쪽에서 통일한 왕조 선비족이 세운 북이였고요. 자, 동진은 계속해서 혼란을 거듭하다가 왕조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요 상황을 남쪽의 왕조다 해서 남조. 자, 그리고 북쪽의 왕조도 너무 이제 복잡하죠. 북이 또 갈라졌다가 다시 또 계승하고, 그래서 북조, 이거 이제 붙여서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정리해서 부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북위입니다. 북위를 세운 오호는 선비족이고요. 화북을 다시 통일합니다. 남쪽까지는 통일하지 못함에 따라서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수많은 황제가 있지만 그중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효문제였습니다. 좀 특이 케이스예요. 선비족이 한족의 문화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한화 정책을 펼쳐서 이제 선비족도 한족처럼 살자라고 하며 호의 문화와 한의 문화를 융합하려 했었던 호한융합을 이끌어낸 황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예 수도를 북쪽에서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러양으로 옮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선비족은 이제 한족의 성씨를 사용할 거야. 자, 우리가 한국인이 창씨개명 당한 적 있지만 선비족은 스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족과 섞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예 선비족 출신 귀족들이 결혼해버리는 거야. 한족 귀족과 결혼을 장려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비족의 어떤 복장과 언어를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민족 전체성이잖아요. 한족의 문물을 적극 수용한 결과 호환융합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시기가 바로 북위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의 경제, 사회, 문화를 짤막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쪽으로 간 요 동지는요, 그동안 중심지가 여러분 여기 화북 지역이었거든요. 강남 지역, 창장강 유역을 크게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춘추 전국시대 때 개발이 되기 시작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때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강남을 개발하고요. 벼농사가 이곳에서 굉장히 잘 발달하게 됩니다. 벼농사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창장강 유역은 물이 많고 따뜻하기 때문에 특히 늪지대가 많아요. 습지가 많아서 벼농사 짓기에 적절합니다. 자, 사회 파트에서는 항상 지배계층이 누구냐, 그리고 관리 등용 제도는 어떻게 되냐를 주로 보는데요. 먼저 관리 등용 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 북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좀 앞쪽 진나라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제도의 이름은 구품 중정제입니다. 자, 중정관이 누구냐면, 중정관이라고 하는 중앙의 관리입니다. 높은 관리가 자기 출신 지역이 지방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의 인물을, 자기 지역의 인물을 추천할 거예요. 근데 그 추천하는 기준이 인품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유교적 학식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약간 좀 애매하게 객관적이지 않죠. 자, 그것을 9등급으로 평가해서 중앙에 추천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애매한 기준을 활용해서 지방 유력자가 주로 추천받게 되고요. 그들은 호족입니다. 호족이 중앙에 이제 여러분 1등급으로 평가를 하면은 중앙에는 그보다 좀 낮은 등급으로 임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직을 받게 되고요. 이 관직을 받은 요 호족이 말하자면 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귀족이 아니에요. 관직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대로 계속해서 그 관직을 세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귀족이 아니라 관직을 같이 갖고 있는 문벌 귀족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 구품 중정제는 문벌 귀족 사회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제도입니다. 이 시기에 지배계층을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의 문화 위에서 봤어요. 호환융합 문화예요. 일단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불교가 이전에도 한나라 시기에도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특히 황실에서 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권장했고요. 북위에서는 윙강석굴, 룽먼석굴과 같은 대규모의 석굴 사원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왕실 중심으로 권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왕의 얼굴을
부처님 얼굴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반대죠? 이제 불상의 얼굴을, 자, 이제 왕의 얼굴을 담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왕이 곧 부처다. 왕즉불 사상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불교뿐 아니라 이 시기에는 도교도 발전을 했고요. 노장 사상이 인기를 끔에 땀에 따라서 이제 청담 사상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쉼을 얻고 싶죠. 즉 도피하고 싶을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그냥 깨끗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인물과 철학을 논하는 어떤 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주로 대나무 숲에 숨어 살았기 때문에 중림 칠현이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자, 말하자면 현실 사회를 회피하는 어떤 철학이 등장한 거죠. 자, 이러한 분열기를 결국 끝낸 것은 북쪽의 북주였고요. 북제를 먼저 통일한 다음에 남조의 진을 통일함에 따라 드디어 화북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자, 이 통일 제국 진나라와 유사했던 수나라 역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올게요. 자, 수나라는 문제, 양견이 통일하게 됩니다. 이제 황실성씨, 양씨 됐습니다. 자, 수도는 우리 그 장안 아시죠? 이때 당시 이름 대흥이었습니다. 대흥에 두었고요. 자, 특징이 있어요. 지금 현재 문벌귀족이 강하죠? 귀족 세력이 강하다는 소리는 황제의 힘이 약하단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벌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얘네들은 실력은 없는데 가문의 힘이 강해서 계속해서 관직을 갖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실력이 있는 진짜 나에게 충성을 바칠 만한 사람을 뽑자. 네, 자 이제 유교 경전에 대한 시험을 토대로 신문보다는 능력을 보기 위한 관리동용 제도가 최초 시행되게 됩니다. 그 제도의 이름은 과거제. 네,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시행이 되게 됐고요. 자, 수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로 아니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자, 다음 황제는 양제입니다. 자, 수나라 지금 통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양제 근데 좀 많은 사업을 벌입니다. 자, 북쪽에 있는 돌궐, 여러분 티르크예요. 자, 북쪽에 있는 돌궐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자, 그리고 실제 위협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궐을 공략하고 남쪽으로는 베트남을 공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책을 썼고요. 이 와중에 돌궐과 연합할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고구려를 원정 갑니다. 문제는 그 원정 규모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가 됐다는 소리예요. 지금 나라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대규모의 전쟁을 벌였고 이 캠페인이 또 실패로 끝남에 따라서 이제 양제의 여러 그 자원 소모가 매우 큰 상태, 백성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이뿐 아니라 자, 지금 현재 남북으로 통일을 하긴 했는데 북쪽과 남쪽의 경제력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특히 이 남쪽이 곡식 생산의 중심지가 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경제, 북쪽에는 군사 그리고 정치죠. 자, 그래서 이 남쪽의 경제력을 이렇게 끌어올 필요가 생겼습니다. 수도로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쉽게 물자를 옮기는 방법, 운하입니다. 자, 도로보다 운하가 더 많은 물자를 쉽게 옮길 수 있거든요. 물론 만드는 건 도로보다 운하가 더 힘듭니다. 자, 그에 따라서 대운하를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고구려 원정도, 돌궐 베트남 전쟁도, 대규모 토목 사업도 셋 다 백성들에게는 오랜 전랑 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평화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그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을 지우게 되었고요. 결국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수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진나라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죠. 자, 그 멸망한 수나라를 다시 수습한 것이, 이 혼란기를 다시 수습한 것이 북쪽에 있었던 관롱 집단이 세운 당입니다. 수도 북쪽이에요. 네, 그래서 장안이고요. 당의 장안은 장안의 화제다라고 말하는 그 주요 도시 장안이 됩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했던 당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당을 세운 이연 고조는요, 당을 이렇게 성장기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제부터 왕의 성씨는 이씨입니다. 자, 보통 태종이라고 하는 묘호는요, 그 나라의 기틀을 다진 사람에게 줍니다. 자, 당태종 이세민이 아주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세민의 업적 보도록 할게요.
자, 나라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중앙아시아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돌궐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역 지역의 수많은 유목민족들이 그야말로 하늘 위에 칸 중에 칸이다라고 하는 칭호, 청가한의 칭호로 이세민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는 기미 정책을 토대로 각 지역에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안서, 안동, 안북 이런 도호부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당나라가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해당 지역의 토호들, 말하자면 부족장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자, 기미 정책으로 당나라는 주변 지역을 컨트롤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수많은 제도를 정비하면서 내치도 말하자면 체계를 시스템을 다지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삼성육부 죄송해요. 삼성육부를 이제 정리하고 여러분 조용조 이런 제도들을 정비하던 시기가 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태평성대 중에 하나인 정관의 치라고 부릅니다. 정관 시기에 이때 이제 연호거든요. 정관 시기의 통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유교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는데요. 과거제도 정비하고 특히 훈고학의 내용들을 총정리한 오경정의, 공영달이 이제 저술을 하는데 오경정의가 나오게 된 게 이때쯤입니다. 이에 따라서 훈고학은 총집대성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집대성은 다른 비판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훈고학은 더 이상 학문 발전을 이뤄내기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당태종은 동쪽으로도 갔습니다. 자, 이전에 수나라가 공격했던 바로 그 고구려 기억하시나요? 네, 고구려 원정 갔는데 네, 실패하고 맙니다. 태종이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당태종은 고구려 건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두고 가지만 현종 때 이제 건드리게 될 거예요. 자, 통치체제 아래 나오는데요. 당현종 마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현종 보니까 와, 꼭대기에 있는 황제입니다. 당현종은 전반기 통치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면 마음이 바뀌게도 되나 봐요. 이제 실증이 났는지 정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이쯤 당의 통치 체제인 균전제 붕괴에 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눠줄 국가의 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군인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농민들이 유사시 군인이 되는 게 부병제예요. 네, 이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줄 수 없었으니까 군인으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부병제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당의 그동안 이루어놨던 통치체제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시기가 이때였고요. 자, 그래서 부병이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부병제가 운영되지 못하자 모병이라도 해야죠. 이제 월급 줄 테니까 모이세요 하는 겁니다. 직업군인이요. 자, 모병을 이끄는 사람들을 만들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주변 변방 지역을 지키는 군사령관으로 절도사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 절도사는 처음에는 군사사령관인데요. 점차 그 지역의 행정권을 장악하면서 독자적인 지방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 모병을 이끌기 때문에 독자적인 군대 세력으로서 중앙 정권의 위협적인 세력이 됩니다. 이때쯤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네, 신라가 드디어 나당 동맹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은 태종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혼자서 고구려를 무찌를 수 없다. 네, 나당 동맹을 통해서 백제 무찌르고요, 고구려 무찌르고요. 결국 이제 신라까지 먹으려 했으나 나당 전쟁을 토대로 해서 나당 전쟁 이후에 신라까지는 차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문제는 현종의 부인이죠. 네, 수많은 부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부인이에요. 귀비칭으로 받은 양귀비입니다. 양귀비 일가의 전횡으로 인해서 당나라는 서서히 부정부패에 무너져 가게 되는데 양국충이라고 하는 양귀비 오빠 있었죠. 네, 자, 그 양귀비 오빠와 어쩜 모종의 사정에 따라서 절도사가 분노하게 됐고요. 그 절도사가 뭘 일으키게 되냐면 이름은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생님 줄여서 안사의 난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절도사의 난입니다. 즉 절도사의 난, 안사의 난을 계기로 해서 당이 이렇게 성장해서 무너지는 쪽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안사의 난을 이렇게 선생님이 중심에 두고 제도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 안사의 난을 중심으로 통치 체제가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당의 전반기 통치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안사의 난으로 무너진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국토는 왕의 소유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개념으로 해서 이 왕의 영토를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원래 왕 거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반납해야 돼요, 국가에게. 자, 이러한 체제를 균전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당은 자영농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땅 받았으니까 대신에 세금 내야죠. 그 세금 조용조라고 구분하고요. 자, 그리고 세금뿐만 아니라 나라도 지켜줘야 됩니다. 네, 군역이에요. 부병제라고 합니다. 자, 각각 조금 더 설명을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균전제란 먼저 이제 예전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있긴 있었어요. 토지를 분배하는 제도인데요. 그 근본적인 목적은 자영농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영농은 국가에 세금도 되고 그리고 군인도 되어줄 거예요. 이럼으로써 자동으로 굴러가는 통치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세금 시스템입니다. 조용조입니다. 조란 토지에 대한 생산물세를 의미하고요. 용이란 노동력, 안 될 경우에 이제 현물로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조란 곡물입니다. 비단, 면포 등의 곡물을 냅니다. 자, 부병제의 목표는요, 병농일치예요. 이제 유사시에는 평상시에는 농민으로 있다가 유사시에 병사로 가는, 즉 농민이 곧 병사가 되는 그러한 제도고요. 자, 이 농민이 군사로 갈 수 있는 근거는요, 균전입니다. 균전을 받았기 때문에 농민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군역에 종사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안사의 난의 기점으로 해서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균전제 더 이상 나눠줄 땅이 없는 상태. 왜냐면 이제 당시 귀족들이 자신들의 영지를 확대해 가면서 왕의 영지는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실제 이제 그 인구가 늘어나서 나눠줄 땅이 없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눠줬던 균전이 다시 환수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균전제는 이미 무너진 상태, 자영농은 없는 상태. 자, 조용조 무너진 상태. 왜냐?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이제 세금을 마구 거두는 탐관오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세금을 내다 죽느니 도망가게 되겠죠? 자, 이제 조용조도 서서히 무너져가는 상태. 거기다가 부병제가 무너져서 군인들이 없는 상태. 그렇지만 나라는 지켜야 돼. 위에는 돌고래 딱 버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병제 시행하는 상황. 자, 이러한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해서 나라에 계속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나마 나머지라도 쭉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했던 큰 개혁이 있었습니다. 자, 그 개혁은요, 세금제도의 개혁, 양세법입니다. 세상 양염이 시행했던 요 양세법은요, 자, 여러분 한 손, 두 손 선생님이 요 비유에 썼습니다. 세금 2개란 소리예요. 자, 손이 하나면 한 손, 세금이 2개면 양손.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수많은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 세금을 정리할 거예요. 호세와 지세로 항목 정리합니다. 즉 이거 왜 더 거두지 마. 너무 복잡한 세금을 일부러 추가로 만들어서 백성들 수탈 그만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을 아무 때나 수시로 거두니까 백성들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 탈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2번으로 딱 정할 겁니다. 자, 우리 추수할 때 걷자. 자, 여름에 한번 추수하고요. 보리 생각하시면 돼요. 가을에 한번 추수합니다. 밀이나 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세금 거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금을 몇 번 걷는다? 2번 걷는다. 양세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당은 세금 수입원이 있다는 소리는 당이 그래도 너무 정부가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 번에 당이 망하지 않게끔 해준 거고요. 자, 여기에서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백성이 아니라 낼 수 있는 자가 내게끔 한 거죠. 토지 세금을 합리화한 겁니다. 세금 걷는 기준을 토지 소유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토지 세금을 걷는 기준을 좀 합리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란 재산이죠. 자, 이렇게 안사의 난 이후에 시스템이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사의 난을 굉장히 당 역사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이 당이 한 번에 망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은 지금 황권이 약한 상태였고 절도사가 여기저기서 이제 말하자면 날뛰는 상태. 거기에 귀족들은 자기 장원을 확대하는 상태. 농민들만 가운데 껴서 힘들죠. 자, 농민 반란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농민스러워요. 황소의 난 있었고요. 결국 절도사 세력을 억제하지 못한 당은요, 절도사의 난으로 망하게 됩니다. 절도사 주전충의 난으로 당은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렇지만 당의 문화, 사회, 경제는 꽃피게 됐었는데요. 자, 이제 당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자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문을 활짝 열고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선생님이 몇 가지 키워드 알려드렸었는데요. 사회 파트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관리 등용 제도로 과거제를 시행해요. 이야, 그러면 이제 100% 능력이 주냐? 아, 그렇진 않습니다. 사회가 한 번에 바뀌진 않고요. 자, 주로 과거에 합격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일 수밖에 없죠.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 시 잘 쓰고 문장 잘 쓴 사람들 주로 귀족일 겁니다. 자, 이 귀족들이 관리가 된 상태에서 또 과거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또 누굴 뽑을 거냐면 그들은 더 귀족을 선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지배계층 귀족이라고 합니다. 아직 문벌을 중시한 선발체제였기 때문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 시대 구품 중정제보다는 좀 더 뽑는 기준이 객관화되고 능력 위주로 한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이 문화의 주도 세력이 됐기 때문에 당의 문화를 귀족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변 나라로 많이 확장을 했고 비단기를 확장했던 나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서역의 세력들이 많이 왔어요. 주변에 신라, 일본 이런 나라들 많이 왔어요. 발해 이런 나라들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당의 문화를 국제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귀족적인 거에서 하나 나온 게 뭐 있었냐면 문학 파트였습니다. 귀족들은요, 은유적 표현, 한문 공부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고급진 문화를 즐겼습니다. 소설보다는 시가 귀족적이라 했죠. 네, 당나라 하면 시입니다. 대표적인 시인 이백과 두보, 시선과 시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적인 문화에서는 공예품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낙타 타고 있는 서역 상인들, 당삼채입니다. 이름에 당자 들어있네요. 삼은요, 세 가지 색깔이에요. 자, 채는 채색하다 할 때 채입니다. 자, 세 가지 색깔로 채색한 당나라 도자기 있습니다. 자, 공예품 자체도 화려했고요. 백성들이 쓸 것 같진 않죠.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둘 다 담고 있는 공예품입니다. 자, 또 다른 증거가 당나라가 국제적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당의 장안입니다. 오른쪽에 당 장안에 구조도 선생님이 놔뒀습니다. 포인트는 가려둔 부분이에요. 근데 봤더니 각종 온갖 종교의 사원들이 다 있는 겁니다. 도교 사원. 우리가 서아시아에서 배웠던 조로아스터교 사원, 배화교라고 불렀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경교라고 불렀던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사원까지도 있는 것 우리가 봤었어요. 특히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는 이곳에 그것이 경교가 유행했다라고 하는 비서까지 남아 있었죠. 대진, 경교, 유행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니교도 들어왔었고요. 자, 그러니까 전 세계의 종교, 이슬람교도 당연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교가 들어온 요 장안 국제 도시인 거죠. 네, 거기다 이제 계획 도시고요. 겉으로 봤을 때 되게 구분하기 좋습니다. 북쪽에 황제 사는 거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남쪽으로 여러분 남쪽을 상징하는 사방신이 주작이죠. 그래서 이름 주작이에요. 주작대로가 쫙 뚫려 있는 모습, 그리고 정방형의 모습. 요거 장안 따라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처에 예를 들면 바로 이제 동북면에 있었던 발해 수도가 바로 요 장안 따라해서 이제 자기식으로 만든 수도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헤이조쿄도 장안의 모습을 본딴 수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발해 수도도 발해 상경도 그리고 이제 일본의 헤이조쿄도 둘 다 주작대로가 보입니다. 자, 이 장안에는 외국인 상인들이 오고 가는 모습 있었어요. 자, 당나라 시기부터 당의 이런 국제적인 문화가 주변 나라에 적극적으로 전파가 되고요. 주변 나라들도 당나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특히 당의 여러 선진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각 나라들은 발전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당과 교역을 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자, 먼저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문 공부해야 됩니다. 한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당시 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불교가 많이 이용됐었는데요. 당나라가 불교를 들여온 다음에 번역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번역을 제대로 해서 그 말하자면 불교의 기본 교리를 알 수 있으려면 당나라 가서 배워야 됩니다. 자, 당의 현장이 인도에 가서 경전을 들여와서 현장 언어 천재예요. 자, 그래가지고 외국어 번역합니다. 그에 따라서 불교가 이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다 이렇게 쫙 베트남 이렇게 번져 나가게 됩니다. 공통 요소로 두 번째 불교.
확인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소입니다. 통치체제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자, 삼성 육부 여러분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 아래는 2호의 병형공 시스템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자, 근데 너무 100% 완벽한 건 아니니까 우리식으로 바꿔서 받아들이자. 발해식 있었고요. 신라식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식 삼성 육부 따로 있었습니다. 좀 많이 바꿨어요. 균전제, 부병제로 이어지는 당나라 율령체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들입니다. 율은 법, 령도 법. 자, 그런데 이제 율은 형법이고요. 령은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제 이러한 율령을 활용한 법치 시스템 가져가게 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잘못 썼다. 유교죠. 네, 통치의 기본이 되는 당시에 유교 학문이 이제 막 이제 전파가 되게 되는데 아시아의 신라의 유학을 배워간 최치원 이야기 이런 것들 우리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증거들. 신라가 유학하러 갔어요. 예를 들어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 선생님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원효대사 안 갔지만 다른 옆에 있는 의상대상 갔다. 자, 다음에 당에서 관직을 받은 신라의 최치원, 신라의 천재죠. 자, 그 다음에 장안성과 닮은 발해와 일본의 수도. 그리고 일본은 살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등장만 했었습니다. 견당사. 당을 보고 오는 사신이죠.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냈던 이야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잘 나가던 당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네. 자, 안타깝지만 네, 무너지게 됩니다. 자, 절도사를 통제하지 못했던 당나라는요. 절도사의 반란으로 망했고요. 절도사가 세운 나라들이 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이 혼란기를 극복한 것은 이 다음에 통일한 송나라입니다. 그러나 100% 통일은 아니에요. 북쪽의 선생님이 다른 이민족 적어놓은 거 알 수 있거든요. 자, 북쪽 이민족의 시대 보겠습니다. 자, 연표를 보세요. 자, 송나라가 있던 바로 요 시기에 거란족이 통일을 해서 북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둔항을 중심으로 하는 서역으로 가는 길목을 탕구투족 서하가 차지하게 되고요. 자, 또한 요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이제 여진족도 통일하게 됩니다. 금나라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통일해버리는 몽골 대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자, 여기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